엄마의 발린날 남편은 낚싯대를 들고 환고 있었습니다. 누나 매형이 올린 사진, 이거 뭐야, 급한 일로 출장 갔다면서 동생이 내민 휴대폰에 있던 남편의 얼굴. 사진 속 날짜는 분명 사흘 전 제가 피는 물을 삼키며 엄마를 발인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누나가 만만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동생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밝혔습니다. 장례식 내내 사위는 어디 갔냐는 물음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던 시간들.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사위 얼굴 한번 못 보고 눈 감으셨을 우리 엄마. 마지막까지 남편에게 무시당한 엄마의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영정 사진 앞에서 남편을 향해 조용히 다짐했죠. 그래, 오늘의 이치욕 반드시 10배로 갚아줄 거야. 당신이 뿌린 대로.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가능하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맹세가 벌써 2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다짐은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제 가슴 속에서 흐릿해진 적이 없습니다. 제 눈물은 그날 모두 말라붙었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얼음 같은 분노만이 남아 서슬 펄칼날이 되어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든 것을 잊은 줄 알겠지요. 제가 여전히 순종적이고 무딘 아내인 줄 알 겁니다. 그는 제가 흘리는 침묵의 의미를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 침묵이 체념이 아닌 가장 완벽한 파멸을 위한 기나긴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도 그 준비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규칙적인 코고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시계추처럼 제 시간을 재촉했습니다. 저는 이불이 스치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침대에서 빠져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4월의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고 냉기 어린 부엌 바닥에 첫 발을 내딛 때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흐릿한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싱크대 위 커다란 유리 그릇 안에서 어젯밤부터 불려놓은 약재들이 짙고 탁한 갈색물을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남편이 웬일로 일찍 퇴근하며 검은 봉지를 식탁 위에 툭 던져 놓았죠. 어머니가 통 입맛이 없으시다네. 내가 큰먹고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걸로만 골라왔으니 당신이 정성껏 좀 다려. 그의 말은 언제나 그렇게 간단 명료했습니다. 내가 사왔으니 당신이 하라는 명령.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과정들, 약재를 깨끗이 씻고 밤새 불리고 넘치지 않게 불을 조절하고 몇 시간을 꼬박북에 서 있어야 하는 고통의 시간들은 모두 그의 언어 밖의 일이었습니다. 온전히 제 몫으로 남겨진 보이지 않는 노동일 뿐이었죠. 저는 가장 큰 소에 약재와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습니다. 불을 켜자 얼마 지나지 않아 씁쓸하고 무거운 약재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지난 22년의 결혼 생활을 농축해 놓은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냄새가 역겨워 헛구역질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무감각해졌습니다. 아니, 무감각해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깜빡 졸다가 소뚜껑에서 새어나온 뜨거운 김에 손등을 대었습니다. 짧은 신음과 함께 찬물에 손을 갖다 대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부어올랐습니다. 쓰라린 통증이 파고들었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 소리에 남편이 잠에서 깨기라도 하면 그는 분명 인상을 찌푸리며 조심성 없이 뭘 하는 거냐고 타박할 테니까요. 저는 아픈 손을 다른 손으로 감싸주고 다시 소탑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정해준 시간 정확히 아침 7시까지는 이 지옥 같은 냄새가 나는 보약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6시 50분. 드디어 지난 밤새 보약이 한 그릇 가득 우러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을 정성껏 받쳐들고 식탁 위에 올려놓자마자 거짓말처럼 안방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보약을 완성하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기라도 한 듯 언제나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잘 다려진 보약을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냄새 좋네. 수고했어. 어머님 갖다 드려야 하니까 보온병에 잘 좀 담아봐. 저는 아무 말 없이 찬장에서 가장 깨끗한 보온병을 꺼내 보약을 담았습니다. 제 붉게 부어오른 손등은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이겠지요. 제 고통이나 노력 따위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보온병을 청가방에 넣어 건네자 그는 겉옷을 챙겨 입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 전 늘 하던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내가 밤새 걱정돼서 직접 다렸다고 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마. 괜히 어른 신경 쓰이게 할 거 없어. 알았지. 쾅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텅 빈 집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마시기 위해 떠놓은 식어 빠진 보리차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 핏발이 선 눈으로 저는 남편이 사라진 현관문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에 제 밤샘의 노고가 손등의 흉터가 모두 지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가슴 속 깊은 곳에 있는 차가운 장부에 하나하나 새겨질 뿐이죠. 그날 오후 저는 저녁 창거리를 사기 위해 동네 시장에 들렀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잠시나마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가장 목 좋은 자리에 있는 과일 가게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동네 어른 몇 분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람, 바로 제 남편 박진태 씨였습니다. 그는 어르신들의 손을 이일리 잡고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서글서글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박서방. 어머님 생각하는 마음이 어쩜 이리 지극해. 아침에도 보니 뜨끈한 보약을 들고 가던데 정말 효자야. 효자 평소 저를 볼 때마다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시던 김씨. 할머니의 칭찬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며 겸손한 척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자식된 도리를 다할 뿐인데요. 다 저희 어머니 복이죠. 제가 더 잘해야지요. 그러면서 슬쩍 마치 제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 저희 집사람이 아직 뭘 잘 몰라서요. 제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깜빡할 때도 많고 시어머니 모시는 게 아직은 서툴러도 어르신들께서 예쁘게 봐주셔야 합니다. 제가 더 신경 쓰고 챙기겠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한 것을 간신히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애고 이런 사위가 어디 있냐, 속도 깊다. 아내를 저렇게 감싸주다니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남자야라며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야채가게 그늘에 숨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밤새 달인 보약으로 효자 노릇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철없고 부족한 아내로 만들며 자신의 인품을 두높이는 남자. 저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들 앞을 조용히 지나쳐 왔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사람들의 칭찬소리가 수십 개의 바늘이 되어 제 등을 찔러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 억울함, 배신감. 그런 감정들은 이제 사치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수없이 느꼈던 감정들이었으니까요. 이제는 그저 모든 것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날 밤 남편은 여느 때처럼 술에 취해 들어와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방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이불 덧미 밑에 숨겨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자물쇠를 열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가계부 세 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2년의 제 결혼 생활이, 제 눈물이, 제 한숨이 모두 담겨 있는 저의 역사책이었죠. 저는 가장 최근에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삐뚤한 글씨와 여기저기 번진 눈물 자국 위로 반듯하게 정리된 지출 내역들이 보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15년 전 5월 시동생 전세집 보증금 친정엄마가 주신 내 결혼 반지 팔아서, 부분 시누이 남편 보증 잘못 써서 급하다고 하여 병원비 빼서 빌려줌, 5년 전 7월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 남편 차교체의 가계부는 단순한 돈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연의 인생이었고 남편 박진태의 위선을 증명할 가장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제가 20년 넘게 갈아온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날짜를 찾아 펜을 들었습니다. 잉크가 번지지 않도록 숨을 참고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4월 15일 시호 보양식 약제비 17만 3 영원. 거기까지 쓰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붉은색 펜으로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남편의 효독함, 그의 체면과 명예 유지 비용. 오늘 시장 앞에서 나를 깎아내린 언어 폭력의 대가, 가계부를 조심스럽게 덮어 다시 상자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치읓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제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의 발린날 낚싯대를 들고 웃던 당신의 그 얼굴. 그래, 마음껏 웃어도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신기루인지 곧 알게 될 테니까. 당신이 가장 빛나는 순간, 당신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 줄 거야. 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불길한 울림처럼 들려왔습니다. 복수의 서막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뿐입니다. 무심코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습니다. 오늘 날짜 위로 동그이 쳐진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길,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바로 어제 일처럼 모든 것이 선명합니다. 제 가슴 속 복수의 칼날이 처음으로 나를 세우게 된 바로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의 기억이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찌개를 끓이고 저녁을 준비하는데 벼랑간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남동생이라는 이름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동생이 전화를 할 리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엄마가 이상하다. 숨을 잘 못 쉬셔.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대. 빨리 와봐야겠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져 대구르로 굴러가는 소리만이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음의 준비라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상 통화로 제게 웃어 보이시던 엄마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거의 울부짖듯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여보, 빨리요. 엄마가 위독하시대요. 빨리 병원으로 가 봐야겠어요.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건성으로 대구했습니다. 호들갑은 어제 병문난 다녀왔다며 그때도 괜찮으셨다며 그의 무심한 말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제 편이 되어주기를, 제 손을 잡아주기를. 아니야. 이번엔 정말이래요. 동생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었어. 제발 제발 같이 가줘요. 무서워서 혼자는 못 가겠어. 그제야 남편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걱정이나 연민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평온을 깨뜨린 것에 대한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인생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뱉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제사라도 돼. 장모님 연세에 아프신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당신이 유난 떠는 거야. 난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 있어. 당신 혼자 다녀와. 유난. 제 엄마가 숨을 거두고 있는데 그게 제게는 유난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22년간 수없이 겪어온 무시와 멸시였지만 이날의 말은 달랐습니다. 제 존재의 근원인 엄마를, 제 슬픔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겁만 걸친 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차창 밖에 풍경이 눈물 때문에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왜 나는 이토록 무력한가? 왜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모욕당하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중환자실 앞 복도에는 남동생 내외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본 동생이 벌떡 일어나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누나, 엄마가 누나만 기다렸어.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엄마의 모습은 제가 알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에 온갖 기계 장치를 주렁주렁 매달고 간신히 새꺼리는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허락을 받아 중환자실로 들어갔을 때 엄마는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저를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메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였습니다. 정수가 박서방은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는 당신의 딸이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위에게 사랑받고 든든하게 기댈 곳이 있다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차아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사위는 지금 TV를 보며 내 슬픔을 유난이라 치부하고 있다고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응, 엄마 지금 오고 있어. 급한 일만 처리하고 바로 온다고 했어. 거의 다 왔을 거야. 거짓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처참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제 말을 들은 엄마는 희미하게 웃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으려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의 손은 종이처럼 가볍고 차가웠습니다. 그 손을 붙잡는 순간 엄마는 제게 무언가 더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다리다가 그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 박동 기간에는 길고 단조로운 기계음이
엄마의 마지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중한 자실을 채웠고 저는 엄마의 손을 붙잡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슬픔 앞에서는 눈물조차 길을 잃는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리고 장례식장이며 보고 연락이며 동생과 함께 정신없이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메시지를 남겨도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라도 남겼을까?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 통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내 남편이었습니다. 급한 지방 출장이 잡혀서 지금 내려가야 해. 장례 잘 치어드리고 돈 필요하면 연락하고.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급한 지방 출장 잘 치어라. 돈 필요하면 연락하고. 그 차가운 16글자 안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장모님의 죽음에 대한 애도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부재를 정당화하는 변명과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오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던 제 가슴 속에서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노였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크고 더 차갑고 더 단단한 분노였습니다. 결국 장례식 내내 제 옆 상주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조문객들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똑같은 질문을 수백 번도 더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박서방은 어디 갔나? 사위가 안 보이네. 무슨 일 있어? 그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네, 갑자기 급한 지방 출장이 생겨서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엄마를 외롭게 보내드린 죄인. 남편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 친정 식구들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죄인. 조문객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 섞인 미묘한 동정과 멸시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친정 형제들의 싸늘한 시선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밤이 깊어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텅 빈 장례식장. 저는 국화꽃에 둘러싸인 엄마의 영정 사진 앞에 홀로 섰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비로소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미안해. 엄마 죄송해요.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드려서 당신 사위는 오지 않았어요. 그는 내 슬픔이 유난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게 다 내가 못나서 그런가 봐. 내가 더 강하지 못해서, 내가 더 악착 같지 못해서. 저는 영정 사진을 부여잡고 한참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흘러 더 이상 나올 눈물조차 없을 때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텅 빈 옆자리, 남편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저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과 죄책감, 수치심이 뒤섞여 만들어진 강철보다도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래, 당신은 오지 않았지. 당신은 내게 이 모든 수모를 안겨주었고, 좋아, 똑똑히 기억해 둘게. 오늘 내가 흘리니 눈물 내가 받으니 모멸감. 언젠가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 나는 오늘 당신이 내게 한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한 며느리가 되어줄 테니. 그리고 가장 완벽한 그 무대 위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줄게. 텅 빈 장례식장 하얀 국화꽃 향기 속에서 저의 진짜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의 3일은 마치 3년처럼 길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공간은 사람들의 한숨과 위로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가시 돋친 말들로 채워졌습니다. 제 옆자리는 끝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그 텅 빈 공간은 마치 거대한 구멍처럼 장례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빨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도 그들의 눈은 어김없이 제 옆에 빈 공간을 향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바늘 방석에 앉은 듯 온몸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친정 식구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저를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과 말투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형님 어머님 가시는 길에 사위 얼굴도 못 보고 가셔서 어떡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올케는 조문객들 앞에서는 제 손을 잡고 위로하는 척 했지만 둘만 남게 되면 이렇게 교묘하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아닌 그러게 남편 관리 좀 잘하지 그랬냐는 식의 비웃음이 서여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더했습니다. 그는 장례 비용이며 절차며 모든 것을 저와 상의하면서도 사사건 짜증을 냈습니다. 매형한테는 연락해봤어. 도대체 언제 온대. 아무리 급한 출장이라도 그렇지. 장인 장모가 둘이야.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럴 수가 있냐고. 그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살은 정작 매형이 아닌 힘없는 누나인 제게로 향했습니다. 마치 제가 남편의 부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들의 원망을 묵묵히 받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당신들의 매형은 내 슬픔을 유난이라 했고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나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해봤자 결국 돌아오는 것은 넌 그것도 모르냐는 타박과 동정뿐일 테니까요. 그렇게 3일 내내 저는 웃는 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슬픔을 감추고 친정 식구들 앞에서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인을 하던 날 엄마의 관이 운구차에 실리일 때 저는 차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서 있는 제 모습이 엄마의 마지막 길을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아 죄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저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 주저앉아 저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조금 피곤해 보일 뿐 그 어디에서도 장모의 죽음을 슬퍼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출장 가방을 내려놓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네. 장례는 잘 치렀고 저는 대답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런 저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없어서 섭섭했나 본데 어쩔 수 없었어. 정말 중요한 계약건이었단 말이야. 당신도 이해해야지. 이제 다 끝났으니 너무 상심 말고 장모님도 좋은 곳 가셨을 거야. 남편의 위로 아닌 위로는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얼굴을 남편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부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자신의 거짓말에
스스로 속아 넘어간 채 제가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무제를 지내기 바로 전날 저는 동생을 따로 만났습니다. 동생은 그동안 내내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누나, 정말 이대로 둘 거야. 매형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고 내가 당장 전화해서 저는 말없이 동생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제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결심을 읽었는지 동생은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철 하나 생각이 있어. 그냥 감정적으로 화내고 싸워서 끝낼 일이 아니야. 지난 20년 세월을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엄마의 억울함을 그렇게 쉽게 끝낼 수는 없어.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매형 앞에서도 절대 티내지 말고 나한테 사진 보여준 일도 모르는 척해. 그냥 날 믿고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조용히 지켜봐줘. 부탁이다. 제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런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이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동생은 내내 속에 화를 누르며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억누른 채 저의 연극에 동참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남편은 제 예상대로 세상에서 가장 슬픔에 잠긴 사위의 얼굴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친척 어른들에게 이일리 술을 따라주며 제가 죄인입니다. 장모님 가시는 길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면목이 없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가증스러운 연극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이미 동생이 보여준 사진 속에서 낚싯대를 들고 환하게 웃던 그의 얼굴이 지금 눈앞에서 슬픔을 연기하는 얼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속에서 역겨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들의 마음껏 연기해도 당신의 그 거짓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내가 진짜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테니. 사무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차 안에서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운전을 하던 중이라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허원하다. 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남편의 친구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야, 박진태 너 괜찮냐? 상중이라 힘들 텐데.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다행이네. 야, 근데 너 저번에 잡은 거 그거 진짜 대박이었어. 사진 봤지? 애들이 전부 내 이야기만 한다. 어떻게 그런 놈을 낚았냐고. 손맛 죽였겠다 임마.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는 척하며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듯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나 지금 운전 중이니까 이만 끊는다. 하지만 친구는 아랑하지 않고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에이, 왜 그래야. 우리 다음 주에 또 가기로 했다. 그때도 자리 비워놔라. 이번에는 내 기록 한번 깨보자. 남편이 거의 소리를 지르듯을 끊었습니다. 야, 끊어. 뚝.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앞만 보며 말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야. 친구놈이 괜히 지금 꺼내는 거니 신경 쓰지 마. 오래전 이야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오래전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의 일이 당신에게는 그렇게 오래전 일이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다 이내 피곤하다며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코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을 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 생활의 모든 비밀이 담긴 상자를 열었습니다. 가계부와 함께 저는 다른 서류 뭉치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은 모르는 오직 저만이 알고 있는 저의 진짜 재산 목록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제게만 남겨주신 작은 상가의 등기부 등본. 남편 몰래 20년간 부어온 제 명의의 적금 통장들. 그리고 이 집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저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재산 소유권 확인각서.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한 장을 열었습니다. 동생이 제게 보내주었던 바로 그 사진. 화면을 가득 채운 사진 속에서 남편은 커다란 물고기를 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 들었던 그의 목소리, 친구의 목소리가 다시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완벽하다고 믿었겠지만 세상에 완벽한 거짓말은 없는 법입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 속 남편의 웃는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낫지 하지만 얼음보다도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당신은 월척을 낚았구나. 아주 큰 물고기를 낚았어. 하지만 이제 내가 당신을 낚을 차례야. 당신 인생이라는 배를 통째로 침몰시켜줄 아주 거대한 그물을 던져줄게. 저는 모든 서류와 통장 그리고 남편의 사진이 담긴 휴대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오늘 들은 통화 내용은 제 복수의 명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복수의 칼은 이미 충분히 날카롭게 갈아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칼을 휘두를 가장 완벽한 날을 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치읓 같은 어둠 저편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새로운 인생 복수의 설계자로서의 첫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의 밤과 낮은 그 의미를 완전히 달리했습니다. 낮은 남편의 위선적인 연극에 장단을 맞춰주는 관객의 시간이었고, 밤은 그 연극의 무대를 통째로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는 연출가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울수록 제 마음속 어둠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발이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복수를 결심한 다음 날,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돈을 썼습니다. 남편 몰래 20년간 붓고 있던 친정엄마가 비상금으로 쓰라며 쥐어주셨던 돈으로 만든 제 명의의 적금 통장. 그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에 의한 시선에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더 이상 푼돈을 아끼고 미래를 걱정하는 아내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군자금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 손에 들리니 서류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작정 휘두를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단 한 번에 그의 심장을 꿰뚫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편이 되어줄 유능한 장수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사 제겐 그 단어조차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평생 법원 근처에는가 본 적도 없는 제가 어떻게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를 받자니 소문이 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귀에 혹은 동네 사람들 귀에 들어가는 순간 저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터였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낯선 세상의 문을 두드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컴퓨터였습니다. 아들 정수가 쓰던 낡은 컴퓨터를 몇 년 만에 켰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는 손길로 인터넷 창을 열었습니다. 네모난 검색창에 어떤 단어를 넣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혼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돌덩이를 옮기듯 힘겹게 단어를 쳤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재산분할 유책 배우자 수많은 법무법인의 이름과 변호사들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남자 변호사들, 승소율 100%를 내세우는 광고 문구들. 하지만 제 마음을 끄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남편의 얼굴을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던 수많은 남자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헤맸을까 문득 한 여성 변호사의 프로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찬민서 변호사 나이는 40원쯤 되었을까. 화려하진 않지만 단단하고 총명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속의 글귀는 다른 변호사들과 달랐습니다. 저는 당신의 억울함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세월을 숫자가 아닌 한 인간의 고통으로 이해해줄 사람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담 예약을 위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약속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저의 무기를 완벽하게 정비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괴작을 열어 22년의 세월이 담긴 가계부 3권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너덜너덜해진 페이지를 한 장한 장 매만졌습니다. 남편의 위성과 저의 희생이 담긴 역사의 기록, 그리고 다른 서류들도 챙겼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남겨주신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 남편의 사업 실패 후 친정의 도움으로 이 집을 살 때 받아두었던 재산 소유권 확인각서,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남편은 사업 자금을 또 대출받으려 했고 저는 더 이상 제 이름으로 빚을 질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친정에서 도움을 주셨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집은 당신 사업과 무관하게 온전히 우리 가족이 살 집으로 지켜야 해요. 그러니 이 집의 권리가 저에게 있다는 각서 하나만 써주세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그는 술에 취해 알았어. 남자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해. 당신 마음대로 해라며 인감도장을 내주었습니다. 그는 그 서류의 무서움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귀찮은 아내의 투정쯤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 오만함이 그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마지막으로 챙긴 것은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얼마 전 자꾸만 깜빡깜빡한다며 시장에서 하나 사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나이 드니 별걸 다 산다며 비웃었지만 저는 그 녹음기로 차곡차곡 증거를 모았습니다. 술에 취해 친구와 통화하며 저를 무시하는 목소리, 시댁 식구들에게 제 흉을 보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속당에 저는 가장 낡고 평범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도록. 그리고 그 모든 서류와 증거들을 커다란 가방에 담아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은 묵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제 청춘과 눈물의 무게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높은 빌딩에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차가운 공간에 들어서자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상담실에서 저는 차민서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사진보다 더 젊고 눈빛이 무척이나 깊었습니다. 어머니 찾아오시기 힘드셨죠?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까우로 참아냈습니다. 이제 올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차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위선적인 효자 노릇부터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렸던 일들, 그리고 친정엄마의 장례식 날 있었던 일까지 두서없이 하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차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힘드셨겠네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혼 소송이라는 게 감정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남편분의 유책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것들이 제 증거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22년간의 기록이 담긴 가계부 3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가계부를 넘겨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네요. 날짜, 금액, 사용처, 심지어 누구를 위한 돈이었는지까지 완벽한 회계장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수십 개의 통장과 등기부 등본 그리고 재산 소유권 확인 각서를 꺼내 놓았습니다. 각서를 본 차 변호사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의 공증까지 받아두셨군요. 어머니 이걸 어떠해? 남편이 돈 문제에 무책임했으니까요.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담실 안에는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 우리 집사람 착하긴 한데 답답해.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녹음이 끝나자 상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변호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들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에 연민 대신 존경심과 경외감마저 서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사모님, 이건 완벽합니다. 제가 수많은 이혼 소송을 맡아봤지만 이렇게 완벽한 증거는 처음 봅니다. 이 정도면 소송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편분은 사모님 재산의 손가락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알몸으로 쫓겨나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22년의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차 변호사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당장 내용 증명부터 보내고 소송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저는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차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증거가 이렇게 완벽한데요. 지금 당장 끝낼 수 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주워 담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그 사람을 그냥 빈손으로 쫓아내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위선적인 명예 효자라는 가면,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내버릴 겁니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에 이 모든 진실을 터뜨릴 겁니다. 제게 줬던 고통과 수모를 수백로 돌려받게 할 겁니다. 그러니 변호사님은 제가 신호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가장 완벽한 무대가 준비되면 그때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이곳에 들어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슬픔에 잠긴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칼을 손에 준 냉철한 복수의 설계자였습니다. 빌딩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진태 씨, 당신의 심판의 날은 제가 정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제 연극을 당신은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관람하게 될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그날 이후 세상은 제 빛에서 총천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분노를 사귀는 무기력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든 칼의 무게와 날카로움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칼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휘두를 것인가.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22년을 기다렸는데 며칠, 몇 달을 더 못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가운 이성으로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완벽한 아내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더 자주 웃어 주었고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주었으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척했습니다. 제 연기가 완벽했는지 남편은 의심의 그림자를 완전히 거둔 듯 했습니다. 그는 종종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역시 당신밖에 없어. 장모님 일은 안타깝지만 이제 후루를 털고 우리 잘 살아야지. 안 그래? 저는 그럴 때마다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잘 살자고요. 아니요. 이제 우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직 저의 인생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가 흐르던 어느 날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늘이 제게 복수를 할 마지막 무대를 마련해 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평소에도 지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날이 많았던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새벽녘에 시누이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히스테릭한 울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이상해. 숨을 잘 못 쉬셔. 빨리 와봐. 남편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가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빨리 짐 챙겨서 병원으로 와. 어머니 입원해야 할지도 몰라. 그는 2년 전 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유난 뜬다며 저를 혼자 보냈던 그 남자는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일 앞에서는 세상 누구보다 절박하고 다급한 아들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중적인 모습에 속으로 냉소를 보냈지만 겉으로는 누구보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의사를 붙들고 울며불며 매달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산소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폐렴이 급성으로 악화되어 폐혈증으로 번졌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불려자라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울고 있는 남편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병실을 잡고 입번 수속을 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는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경황이 없는 남편과 시누이를 대신해 저는 단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모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제 모습에 의지하며 고마워했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머릿속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저의 복수에 가장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의 극진한 간병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병실 한쪽에 놓인 작은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밤낮으로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은 물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한 번씩 몸을 돌려 눕혀드리고 미음한 숟가락이라도 더 드시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시누이는 며칠 병실에 머물다 저도 제 가정이 있다며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저녁에 잠깐씩 들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모든 간병은 온전히 제시되었습니다. 2년 전 친정엄마의 장례식장을 홀로 지켜야 했던 제 모습과 겹쳐 보였지만 이번에는 조금도 억울하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이것은 저의 마지막 무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였으니까요. 제 헌신적인 모습에 남편은 매일같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 내가 정말 장가를 잘 왔어.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내가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수줍게 웃어 보였습니다. 뭐려, 다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어머님이 제게는 친정 어머니나 마찬가지인걸요. 제 입에서 나온 가식적인 대사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남편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끌어안으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의 등에 팔을 두르고 조용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그의 어깨 너머 병실벽에 걸린 달력을 향해 있었습니다. 달력 그 위에는 수많은 날짜들이 촘촘히 밝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 속에서 제가 찾고 있는 단 하나의 날, 저의 심판의 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제 복수에 그날이 머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간병을 하면서도 틈틈이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우선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앞으로 들어갈 모든 비용을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남편은 늘 그래왔듯 마음에도 없이 돈을 주려는 척할 때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회사 일에 신경 써요. 돈은 나중에 정산해도 되잖아요. 지금은 어머님 건강이 우선이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당신은 정말 속도 깊다며 감탄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영수증이 훗날 그의 목을 조를 또 하나의 증거가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저는 병문안을 오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지인들에게 의식적으로 저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병실에 들어설 때 저는 일부러 더 지치고 초췌한 모습으로 시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리거나 다리를 주물러 들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혀를 내두르며 저를 칭찬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효부가 없어. 박사방은 정말 복받았네. 저런 부인을 얻어서 남편은 그 칭찬을 들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마치 그 모든 칭찬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도 되는 양.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세요. 더 많은 칭찬을 받고 더 완벽한 효자인 척하세요. 당신이 높이 올라갈수록 제가 당신을 떨어뜨렸을 때 충격은 더 클 테니까요. 어느 날 밤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병실을 오고 연락을 받고 달려온 남편과 시누이는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며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의 소동이 끝난 후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오열하며 병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가 침대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간신히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 불효 자식이 여기 왔어요. 어머니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이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 제 어머니의 임종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홀로 엄마의 손을 잡고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온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토록 불공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공평을 바로잡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숨이 멎었을 때 병실은 다시 한번 우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울고 있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했습니다. 여보, 너무 상심 마요. 어머님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이제 장례 준비해야죠.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의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 초라하게 보내드리면 안 되지. 당신이 좀 알아봐줘. 이 동네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곳으로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가시는 길 그 누구보다 성대하고 완벽하게 모실 테니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남편을 위로하며 그의 등 뒤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성대하고 완벽한 장례식. 그것이 바로 제가 오랫동안 꿈꿔온 복수의 무대였습니다. 당신의 모든 지인들과 친척들이 모이는 바로 그 자리.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효자 아들을 연기하며 모두의 위로를 받는 바로 그 순간. 저는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릴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은 제 계획대로 이 동네에서 가장 크고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가장 비싼 수의를 입혀드렸고 영정사진 주변은 빈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얀 국화꽃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장례식장 역시 가장 큰 특실로 잡았습니다. 남편의 체면, 그가 평생 목숨처럼 여겨온 그 허울뿐인 명예를 위해 저는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장례식 내내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아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퉁퉁 부은 눈으로 조문객들을 맞았고 목이 맨 목소리로 저희 어머니 좋은 곳으로 가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차며 감탄했습니다. 저렇게 지극한 효자가 또 있을까?
어머니 가시고 저렇게 상심이 크니 보는 사람이 다 마음이 아프네. 박서방은 정말 속이 깊어 저런 아들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상주석 한쪽에서 묵묵히 조문객들의 절을 받으며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남편 박진태 씨는 타고난 배우였습니다. 그의 슬픔에는 단 한 톨의 진심도 섞여 있지 않다는 것을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슬픔에 잠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동정과 위로 그리고 효자라는 찬사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며 희열을 느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완벽하게 보조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일일이 음식을 날랐고 밤을 새우며 텅 빈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일부러 초췌한 얼굴을 하고 핏발선 눈으로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도 저렇게 헌신적인 며느리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몸 좀 챙겨가면서 해. 자네까지 쓰러지면 박서방은 어떡하라고. 그럴 때마다 저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도리인걸요. 저희 남편이 너무 상심이 커서 제가 더 정신을 차려야지요. 제 대답에 사람들은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대견하다는 듯 혹은 안쓰럽다는 듯 바라보며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심장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폭풍전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은 바로 폭풍전이었습니다. 3일간의 장례가 끝나고 발인 날이 밝았습니다. 수십 명의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편은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는 그의 걸음걸이는 그가 얼마나 슬픔에 잠겨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르며 2년 전 제 어머니의 발린 날을 떠올렸습니다.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그날, 사위 얼굴도 못 보고 눈 감으신 엄마에 대한 죄책감과 나를 철저히 외면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온몸이 갈피 찢겨 나가는 것 같았던 그날을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이제 곧 시작될 거예요. 당신 딸이 어떻게 이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세요.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온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이 장례식장 한쪽에 마련된 방에 둘러앉았습니다. 사무제 날짜를 정하고 장례 기간 동안 고생한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조의금을 정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커다란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3일 동안 들어온 조의금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눈이 일제히 그 가방으로 쏠렸습니다. 다들 입으로는 아이고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나. 다 박사방이 인덕이 좋아서 그런 거지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슬픔이 가시지 않은 표정으로 하지만 내심 만족스러운 얼굴로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돈은 어머니 이름으로 들어온 돈이니 우선 장례 치르느라 들어간 비용부터 제하고 남는 건 형제들끼리 똑같이 나누도록 하지요. 그의 말에 시누이와 시동생 내외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을 열고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5만 원권, 만 원권 지폐가 테이블 위에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방 안에는 돈 세는 소리와 누가 얼마를 냈는지
이름을 확인하는 수군거림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혹은 당연히 그 돈에 대한 권리가 없는 사람처럼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돈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으로 다가가 차 변호사가 준비해준 완벽한 서류와 함께 그 안에 들어있던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테이블 한가운데를 향해 나지막이 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돈은 잠시 그대로 두세요. 제 목소리에 돈을 세던 시동생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시끄럽던 방 안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 동안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네, 할 말이 있어요. 그 조의금 정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계산해야 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방안을 울렸고 친척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 정체 모를 서류 뭉치로 향했습니다. 신우이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그게 다 뭐예요? 지금 이 경황에 무슨 서류예요? 저는 대답 대신 서류 뭉치의 가장 위에 있던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제 손길 하나하나에 모두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이게 뭘까요? 저는 서류 뭉치의 맨 위 첫 번째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테이블 중앙 돈다발 바로 옆에 보란 듯이 펼쳐 놓았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정산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 말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 서류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제 눈빛과 태도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님을 직감한 것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저의 마지막 연극, 그 하이라이트의 막이 마침내 올랐습니다. 저의 마지막 연극이 이제 곧 막을 올릴 참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을 낮게 올렸습니다. 돈새는 소리도 수금거리던 소리도 모두 멎습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가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종이 한 장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습니다. 남편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그 종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뭔데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어머님 병원비랑 이번 장례 치르면서 들어간 모든 비용이 적힌 영수증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하며 종이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지난 몇 달간 시어머니 병원비로 결제하고 이번 장례식을 치르며 사용한 모든 내역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총합계 금액 고 750만 원. 그 숫자 옆에는 제 이름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형수님, 이게 다 형수님이 내셨다는 말이에요. 형님이 다 알아서 하신 거 아니었어요. 저는 시동생을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제가 냈어요. 형님은 너무 상심이 크셔서 이런 자잘한 일까지 신경 쓰실 겨를이 없었거든요.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쏘아보며
윽박지르듯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내 체면 깎으려고 이러는 거야. 가족끼리 그런 걸 누가 냈는지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나중에 다 알아서 주려고 했잖아. 나중에요. 언제요? 당신이 말하는 나중이 대체 언제인데요?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체면이요. 좋아요. 그럼 당신 체면 한번 제대로 세워드리죠. 저는 서류 뭉치에서 두 번째 뭉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22년간 꼼꼼하게 기록해온 낡고 누럽게 변색된 가계부 3건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영수증 옆에 나란히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언니 신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가계부의 첫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제 모진 세월의 기록이에요. 당신들이 그리고 당신 오빠가 우리 집에서 얼마를 가져다 썼는지에 대한 아주 정확한 기록. 저는 가계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 내용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22년 전 시동생 대학교 등록금 200만 원. 20년 전 신우의 결혼. 예단비 700만 원. 18년 전 시댁 인테리어 교체 비용 3천만 원. 15년 전 시동생 전세집 보증금 3천만 원. 10년 전 신우이 남편 사업 자금삼 500만 원. 제가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하얗게 그리고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까맣게 잊고 있었거나 혹은 당연하게 받아왔던 돈의 액수가 제 입을 통해 흘러나오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외면한 채 명절과 생신 때마다 챙겨드린 선물과 용돈들, 그렇게 지난 22년간 시댁에 들어간 돈 총합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방옥감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공포심마저 서여 있었습니다. 정확히 3억 700만 원. 여기 이 조의금으로도 턱없이 모자라는 돈이네요. 거짓말, 말도 안 돼.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많은 돈을 신우이가 세댄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녀를 싸늘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여기 모든 날짜와 금액, 그리고 돈이 오고 간 제 통장 내역까지 전부 다 증빙 서류로 붙여놨는데도요. 저한테 돈 빌려가시면서 언니 고맙다고 오시던 건 벌써 잊으셨나 봐요. 그리고 그 뒤에 단 한 푼이라도 돌려주신 적 있나요? 제 말에 신우이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마침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만, 당장 그만두지 못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돌아가시니 마당에 온 가족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뭉치에서 세 번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얇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그의 앞으로 미끄러지듯 밀어보냈습니다. 망신은 이제부터 시작일 텐데요. 여보.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의 맨 위에 적힌 두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신고서, 그의 이름과 제 이름, 그리고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이혼 신고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정말 미쳤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당혹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친 건 당신이죠.
내 어머니 발린 날 낚싯대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급한 출장이라던 당신의 거짓말 뒤에서 제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평생 모를 겁니다. 제 입에서 낚시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냐고요.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당신이 뿌린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 법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 뭉치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하이라이트, 이 모든 복수를 완성할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저는 서류 뭉치에서 이 집의 등기부등본과 22년 전 그가 술에 취해 인감도장을 찍어주었던 재산 소유권 확인 각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당신이 평생 가장 노릇하며 유세 떨더니 집, 그리고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저상가 건물. 그거 다 당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 거였어요. 22년 전 당신 사업망에서 길거리에 나 함께 생겼을 때 당신이 무시하던 우리 친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남은 땅 팔아서 도와주신 돈으로 시작한 겁니다. 당신은 그때 제게 말했죠. 남자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저는 제 마음대로 했어요. 모든 재산의 명의를 제 앞으로 하고 당신에게는 이 모든 재산의 실소유주가 저임을 인정한다는 각서까지 받아뒀죠. 여기 당신 인감도장 선명하게 찍혀 있네요. 제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이혼 신고서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각서를 번갈아 내려다보며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 저는 그를 향해 22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어주었습니다.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시죠. 박진태 씨, 당신은 평생을 제 덕에 제 희생 위에 서서 왕노릇을 해온 겁니다. 이제 그 연극은 끝났어요. 당신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예도 체면도 그리고 돈도. 저는 제 가방을 챙겨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너희 나간 시댁 식구들과 완전히 무너져 내린 남편을 차갑게 한번 훔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조의금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어머님 장례비와 제가 지난 22년간 당신들에게 베푼 자선 비용의 일부로 생각하죠. 저는 테이블 위에 수북이 쌓인 돈달을 제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당신 집 내일까지 빼세요. 하루라도 늦어지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저는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방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의 처절한 절규가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제 발걸음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22년간 저를 올가매던 지옥의 문이 마침내 닫히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빠져나오자 차갑고 신선한 새벽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게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그 어떤 무게도 섞이지 않은 온전한 공기를 마시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변호사를 통해 보낸 사람들과 함께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없었습니다. 그의 옷가지 몇 개와 낚싯대만이 거실 한 구석에 초라하게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위선은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의 입을 통해 제 남편 박진태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인간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지독한 세월을 견뎌왔는지가 하루아침에 알려졌습니다. 어제까지 그를 효자라 칭송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향해 천하의 사기꾼 인간 말종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라는 모래성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희 오빠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오빠,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폐인처럼 지내고 있어요. 평생 모은 재산도 명예도 다 잃고 저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제발. 저는 나지막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당신 오빠를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사과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미안했다면 당신들 오빠가 내 어머니 장례식에 오지 않았을 때, 그 오랜 세월 내 엄마와 우리 집 식구들을 무시했을 때 내게 대신 사과를 했어야 합니다. 당신들이 정말 미안했다면 지난 20년간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았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인생에 제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을 정리하는 데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남편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 나갈 때마다 집은 점점 더 넓고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랜 묵은 먼지와 그늘이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난 날, 저는 마지막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 있던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 가계부들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양동이 안에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삐뚤한 글씨, 돈의 액수, 그리고 군데군데 번진 눈물 자국. 그 모든 것이 제 아팠던 청춘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들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조용히 라이터를 켰습니다. 치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고 저는 그 불꽃을 가계부 모서리에 가져다 댔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낡은 종이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불길이 타오르며 제 인연의 향과 눈물이 검은 연기가 되어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타닥타닥 타 들어가는 종이장 소리가 마치 저를 올가매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한줌의제로 변했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김정숙, 제 이름 석자로 온전히 서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집을 팔고 친정엄마가 남겨주신 작은 상가 건물 2층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히 넓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요가를 배우고 오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녁에는 좋은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던 어느 날, 저는 꽃 한 다발을 사들고 엄마의 산소에 찾아갔습니다. 잔디 위에는 가을이 곱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봉분 앞에 잡초를 뽑고 새로 가져온 국화꽃을 꽂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저는 엄마의 사진을 부드러운 손수건으로 닦으며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 사람 벌 받았어. 엄마가 하늘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내가 아주 똑똑히 갚아줬어.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다 입고 편히 쉬어.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마주보며 저도 모르게 함께 웃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서름을 털어내고 처음으로 짓는 눈물이 섞이지 않은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이제 여행 가. 평생 한 번도 못 가본 여행.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떠나는 첫 여행이야. 가서 엄마가 좋아하던 바다도 실컷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올게. 잘 다녀올게, 엄마. 저는 한참 동안 엄마 곁에 앉아 있다가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공항에 섰습니다. 제 인생의 첫 여행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발길 닿는 곳,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점점 작아지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제 과거가 담긴 저곳을 떠나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저는 그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으려 합니다. 복수는 끝났고 제게는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으니까요. 제 곁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게 시간을 되돌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며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제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 비행기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인생의 이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끝이 어디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빛을 잃어버린 보석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당연한 돌멩이라 여기고 함부로 발길질하며 지나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보석은 제 안에 고유한 빛을 품고 있다는 것을 오랜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갈고 닦아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는 그 눈부신 광채는 그 어떤 상처보다 강하고 아름답다는 진실을 말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가치를 몰라주는 세상 속에서 홀로 빛을 감추고 계신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그 눈부신 빛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삶은 스스로 지켜낸 사람에게만 주어지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감동받고 싶은 누군가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겁니다.